아침 식사를 할 때 뜨거운 밥 한 공기를 꼭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밥을 보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갓 지은 뜨거운 흰쌀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이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몸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금방 배가 다시 고파지기도 하고 입이 마르거나 몸이 나른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중장년층과 노년층 건강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식사 후에 너무 피곤하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흰쌀밥을 드신 뒤 그런 증상을 더 자주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밥 자체보다 밥을 보관하고 다시 드는 방식이 몸의 반응을 바꾸기도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새로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평소 하던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식사 후 몸의 부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는 밥을 식힌 뒤 냉동 보관해서 먹기 시작한 후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식후 졸림이 줄었다는 분도 있고 속이 덜 더부룩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밥을 보관하고 건강하게 데워 먹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밥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보온으로 두시는지, 냉장 보관을 하시는지, 아니면 냉동 보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보온, 냉장, 냉동 이렇게 한 단어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50대 이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부엌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밥은 몸에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따뜻한 음식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밥을 자주 먹는 습관은 중년 이후 몸에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밥 속에 들어있는 전분 때문입니다. 흰쌀밥에는 전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뜨겁고 부드러운 상태일 때는 이 전분이 몸 안에서 훨씬 빠르게 분해됩니다. 쉽게 말해 소화와 흡수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뜨거운 물에 과자를 담갔을 때와 비슷합니다. 딱딱했던 과자가 금방 부드러워지면서 쉽게 풀어집니다. 뜨거운 밥 속 전분도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분해된 전분이 금세당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몸은 급하게 혈당을 처리하려고 움직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잘 조절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췌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더라도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당이 빠르게 올라왔을 때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비슷한 증상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밥만 먹고 나면 졸음이 심하게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후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소파에 눕고 싶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금방 허기가 느껴져서 단 음식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충분히 먹었는데도 금세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속도입니다. 특히 뜨거운 흰쌀밥은 생각보다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많지 않아도 몸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같은 밥이라도 식히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식사 후 몸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밥이 식고 냉동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밥이 식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차가워질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밥 속 전분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은 수분이 많고 전분이 부드럽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이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천천히 식기 시작하면 전분 입자들이 다시 서로 단단하게 붙기 시작합니다. 말랑하던 구조가 조금 더 안정된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밥알도 처음보다 약간 단단해집니다. 같은 쌀밥인데도 식은 밥이 더 차지고 탄력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냉동 보관을 하면 이런 변화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차가운 온도 속에서 전분 구조가 더 단단하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동했다가 다시 든 밥은 갓 지은 뜨거운 밥과 몸 안에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면 비가 온 뒤의 흙길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질퍽하고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 말라가면 점점 단단해집니다. 밥 속 전분도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구조가 변한 전분은 몸에서 너무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양 전문가들과 의사들이 한 가지 특별한 전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저항성 전분 또는 난소화성 전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이 왜 중년과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전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의 전분은 몸 안에서 빠르게 풀어집니다. 반면 식혔다가 다시 든 밥 속 일부 전분은 장을 조금 더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몸이 갑자기 많은 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몸도 훨씬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몸 상태에 꽤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포만감입니다. 전분이 천천히 소화되면 배가 금방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바로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을 계속 찾게 된다고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킨 밥을 적절히 활용한 뒤에는 식사 사이 간식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몸에 도움을 주는 좋은 균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익균은 저항성 전분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장 환경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이 너무 딱딱하지 않게 나오거나 속이 덜 더부룩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장이 편안해졌다는 반응은 꽤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동량이 줄고 장 운동도 예전보다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식후 더부룩함까지 겹치면 하루가 훨씬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밥만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사 후 바로 눕고 싶을 정도로 몸이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음식의 양뿐 아니라 음식이 몸 안에서 처리되는 방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냉동밥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시킨 밥만 먹는다고 혈당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과 수면, 전체 식습관도 함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완벽함보다 작은 좋은 습관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보관하는 방법 하나를 바꾸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완벽한 식단보다 부담을 덜어주는 식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건강법보다 매일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킨 밥과 혈당 반응에 대한 연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구에서는 시킨 밥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밥과 혈당 반응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밥과 식혔다가 다시 든 밥을 비교한 실험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식혔다가 다시 든 밥이 식후 혈당 반응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혈당이 갑자기 급하게 치솟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냉동밥이라고 해서 마음껏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밥은 여전히 탄수화물이고 과하게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몸의 대사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같은 밥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작은 차이가 하루 컨디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반응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뜨거운 밥을 먹었을 때는 식사 후 바로 졸리고 몸이 처지는 느낌이 강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식혀 냉동 보관한 뒤 다시 데워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덜 무겁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후 집중력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속이 덜 답답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와 생활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힌 밥의 효과는 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반찬과 함께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먹는 식사는 혈당 부담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것보다 천천히 걷거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가정이 놓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밥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 냉동 보관은 시작했지만 정작 보관 용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밥을 한꺼번에 많이 지은 뒤 플라스틱 용기에 나눠 담아 냉동 보관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 다시 데워 먹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 자체는 아주 흔한 생활 습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도 편리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어떤 용기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오셨던 박 선생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올해 70이 되신 분인데 식사는 비교적 단순하게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많이 드시지 않았고 과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찬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 한 가지 습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수년째 계속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밥을 얼렸다가 전자레인지로 드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깨지지 않았고 모양도 멀쩡해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과 차가운 온도를 반복해서 견디다 보면 용기 내부 구조는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오래 사용된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표면에 작은 흠집이 생긴 용기는 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과 아주 작은 나노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영향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는 방향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한번 사용했다고 바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라면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습관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뿌옇게 변했거나 긁힌 자국이 많다면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은 내열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리 용기는 열 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냄새 배임도 적은 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관리가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밥을 너무 꽉 눌러 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얇게 나누어 담으면 냉동과 해동이 훨씬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음식의 상태와 보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건강은 거창한 것보다 생활 속 작은 반복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하나 더 사는 것보다 매일 쓰는 밥, 용기를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용기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잘못 보관된 밥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래 둔 밥에서 생길 수 있는 세균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한번 익혔기 때문에 오래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밥은 보관 방법에 따라 세균이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일부 세균은 높은 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이 미지근한 상태로 오래 놓이면 다시 증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상황이 바로 식탁 위에 밥을 오래 두는 경우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은 밥을 그냥 실온에 몇 시간 두는 가정도 많습니다. 또는 밥솥 본 기능으로 하루 종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세균이 활동하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실내 온도가 높은 날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메스꺼움을 느껴 방문하는 환자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체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오래 둔 밥이나 상온에 방치된 음식을 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배가 꼬이는 듯 아프기도 하고 설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거나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탈수에 더 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보관할 때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밥을 빨리 나누어 담는 것입니다. 큰 통에 한꺼번에 두 끼보다 한 끼 분량으로 나누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밥을 너무 오래 밖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뜨거운 김이 조금 빠질 정도만 식힌 뒤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식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온에서 밤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식탁 위에 둔 밥을 다음 날 다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습관은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음식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절약하며 살아오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밥이 아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건강한 식사는 비싼 음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밥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몸에 더 부담이 적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당과 소화를 함께 고려한 밥 보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가 매일 부엌에서 하는 작은 습관들을 되돌아볼 차례입니다. 사실 몇 가지 간단한 부분만 조절해도 혈당에 부담을 덜 주고 소화도 더 잘 되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쌀을 씻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쌀을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세게 문지르거나 여러 번 비벼 씻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쌀의 천연 영양소가 손실되고 쌀알 표면의 구조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쌀알이 깨끗해질 정도로만 부드럽게 씻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씻으면 쌀알이 조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밥을 지은 후 잠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뚜껑을 열고 뜨거울 때 바로 먹습니다. 하지만 밥을 몇 분 동안 두면 수증기가 냄비 전체에 고르게 퍼져 쌀알의 수분 함량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밥이 너무 질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아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세 번째는 밥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큰 냄비에 밥을 가득 담아 천천히 먹는 대신 밥이 충분히 식으면 바로 작은 그릇에 나눠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얼리기 전에 얇게 펴놓으면 더 빨리, 더 고르게 얼고 다시 데웠을 때도 밥의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일상생활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는 하루 3끼 또는 일주일치 밥을 1인분씩 미리 지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량을 조절하고 한 번에 과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인 경우 신체가 예전처럼 에너지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60세 이후에는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소화와 혈당 조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식후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와 적절한 단백질 공급원을 포함한 식사는 더욱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채소는 당분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큰 생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식후 몸 상태의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밥을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게 드는 방법입니다. 밥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다시 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넣고 단순히 시간을 맞춰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법 하나만 바꿔도 밥의 식감과 소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밥을 들 때 작은 얼음 한 조각이나 물 몇 방울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레인지에서 가열되는 동안 수분이 증기로 변하면서 밥 전체에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그 결과 밥이 다시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효과가 꽤 큽니다. 밥이 마르지 않고 고르게 데워지기 때문에 씹는 느낌도 좋아지고 목
넘김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조한 음식은 삼키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냉동밥을 너무 오래 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온에서 오래 두었다가 다시 드는 방식은 세균 번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번 반복해서 드는 것도 밥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드는 중간에 한 번 정도 밥을 가볍게 섞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이 한쪽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밥의 온도와 질감이 훨씬 균형 있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밥은 충분히 맛있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르게 든 밥은 갓 지은 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밥을 드는 방법을 바꾼 뒤 식사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밥을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먹을 때마다 신선한 상태로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뿐 아니라 몸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에만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자나 고구마, 파스타 같은 다른 탄수화물 음식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다른 탄수화물 음식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음식들 중에도 같은 원리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구마와 감자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도 익힌 뒤 한번 식히면 내부 전분 구조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따뜻할 때와 비교하면 몸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스타와 떡 같은 음식도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조리 후 바로 먹는 것과 한번 식혔다가 다시 먹는 경우는 몸의 반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전분의 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나 빠른 체중 감량 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핵심은 체중이 아니라 몸의 대사 안정입니다. 목표는 많이 빼는 것이 아니라 식사 후 몸이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식사 후 피로감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은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생활 습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작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천천히 씹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을수록 혈당이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천천히 씹는 습관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 만족도도 높여줍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짧은 산책만으로도 몸이 혈당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움직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식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췌장을 돌보는 일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밥을 식혔다가 적절히 보관하고 다시 데워 먹는 방법은 식후 혈당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습관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 자체만큼이나 보관 방법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편한 방식대로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습관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밥을 보관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겠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에게 공유하면서 서로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고르는 것뿐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다루고 준비하는지도 포함됩니다. 오늘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